어느 날 연길은 초췌한 모습을 하고 고향을 찾아왔다. 그 분지 도시에서 그와 가족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벌써 여러 해가 흘렀다. 그는 상운의 장터거리에서 며칠을 묵었다. 그래도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옛 동료들이 있어서 그는 그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그는 그들과 어울려 며칠 밤을 보냈다. 연길이가 출세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된 것을 그들은 여태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과의 대화와 놀이에서 그는 안이자 여인의 흔적을 예의 탐색했는지도 몰랐다. 사흘밤이 되던 날 그는 누구의 말로도 부리치고 사정없이 통음하였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이튿날 춘향집 목로방에서 온종일 누워 잔 연길은 해그름역의 하늘마을로 넘어갔다. 그는 하늘마을로 넘어가는 산길을 걸으면서 자꾸만 눈물을 흘렸다. 사내 자식이 어린 시절 헐벗고 굶주리며 그렇게도 넘나들던 길을 이 꼴을 하고 다시 찾아들다니 차량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에겐 또 다른 분노도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짓밟은 집단에 대한 분노이고 또 자신의 감정세계를 훔쳐간 형에 대한 분노였다. 부정선거를 내가 하자고 해서 했는가? 말단 공무원 신분에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재주가 있는가? 그런 재주를 가르쳐주고 목을 치려면 차라. 그리고 확증은 없다. 희자는 누구에겐가 희롱당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빼앗긴 것이다. 녀석들은 왜 형님 얘기만 나오면 머쓱해지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가? 혹시 연중이 형님이? 그는 가슴을 베어오는 의욕의 구름을 물리칠 수 없었다. 수사관 특유의 심증은 정말 뜻밖으로 뻗어갔다. 큰 집에 형은 없었다. 연발이와 연홍과 연찬 세 동생만이 작은 형을 맞아주었다. 이 척박한 산간 동네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금태두른 사람으로 출세한 작은 형이었기에 그들은 그를 하늘같이 우러러 보았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나타난 작은 형은 거지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형님은 어디 갔노? 세 동생들은 작은 형을 큰형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야 할 것인지 금방 판단할 수가 없었다. 큰형을 구동을 넘어 철도길을 한참 걸어서 저기 조그만 못을 지나 외딴 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동네 가까이에 가두어 둘 수도 있었으나 소리를 질러대서 동네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사변이 나기 전에 그 집에는 무당이 홀로 살았었는데 피난 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녀는 발가 벗겨진 채 못 속에 처박혀 있었다. 그 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다. 그 집에 누구든 가까이 가기만 해도 목이 졸려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귀신 중에 제일 잔인한 것이 무당 귀신이라는 것이었다. 지갑을 잃고 헤매는 작은 형에게 큰형의 그 딱한 꼴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들은 잘 판가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형제들이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조금 괴상하게 변해버린 작은 형을 앞세우고 무당귀신 집으로 걸었던 것이다. 연중의 상태는 아주 불량했다. 조금 가라앉으면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고 흥분되면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다. 자신은 상읍면 면장이고 또 인민위원장이라는 것이었다. 무당년을 발가벗겨 이불 속에 쌓아놓고 쏴죽인 사람이 자기라고 우기는 것이었다. 그년을 사살했는데 그냥 쏴죽인 것이 아니라 그년의 구멍에다가 총알을 쐈다는 것이었다. 듣기에 딱하기만 했다. 그녀의 이런 꼴을 본 연길은 묵묵부답이었다. 이 귀신 나오는 집 한 칸에 갇혀있는 형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상이라도 본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미쳐버리는 것이다. 기이하게도 연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 네 형제는 연못을 끼고 걸어 철둑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에 연길이 형이 보이질 않았다. 동네라도 나갔나 알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어디 급히 갈 데가 있어서 식전에 잠깐 다니러 간 모양이라고 치부했다. 그런데 큰형에게 아침 식사를 가지고 갔던 연찬이가 헐레벌떡 돌아왔다. 형님요, 큰일이 나십니다. 큰일이라이 무슨 일이고? 두 형님들이 물에 빠져 있는 걸 내가 건져놓고 하십니다. 정신이 완전히 가버려서요. 야가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노? 자, 다들 못으로 가자. 연발이를 선두로 전부 달려갔다. 이놈 자식아, 없고 어째 혼자 덤버덩거리면서 왔노? 두 분을 내가 어째다 없는겨. 자, 어서들 가입시다. 그들은 감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앞마당을 밀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은 철도길을 단숨에 내달아 못으로 뛰어갔다. 과연 두 사람이 못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형 연중의 심장이 멎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익사자의 복수를 빼고 마구 인공호흡을 시켰으나 그의 멎은 심장은 다시 뛰지를 않았다. 그러나 연길의 심장은 뛰고 있었고 복수를 뺀 후 그는 의식을 회복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동생에게 물었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왔음에 틀림없는 연길은 멍청이 뜬 두 눈만을 멀뚱거릴 뿐 말이 없었다. 그는 형이 죽었다는 사실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못 속에 뛰어드는 형을 살리기 위해 동생이 따라서 뛰어들었다가 두 사람 다 헤엄을 치지 못해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다고 수군덕거렸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생이 형을 물속으로 밀어넣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다. 희식이 삼촌의 얘기를 듣고서는 정황을 잘 판단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무당 귀신 집에 가시던 날 아침에 왜 하필이면 큰아버지가 그 집을 뛰쳐나와 못 속으로 뛰어들었을까가 의아스러웠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라도 있는 것이니 무턱대고 의심할 수만은 없었다. 무염의 판정으로 풀려났는지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깨끗이 못해 풀려났는지 확실치가 못했다. 영조는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 두 분의 감정 관계를 잘 모르는 영준으로서는 아무래도 두 분의 그날 아침 회우가 우연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쇠고기로 묶어 자물쇠로 잠가 놓은 것을 누가 풀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물쇠가 신통치 않아 그전에도 연중은 그것을 따고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연길은 자신은 절대 자물쇠를 따지 않았다고 했다. 당연했다. 그에게는 열쇠가 없었다. 그는 또 자물쇠가 어쩌다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두 분 다 정신이 막지 않았으니까 도무지 얘기가 되지를 않는다 카이. 그런데 왜 그리 오랫동안 아버지인 유치장에서 고생하셨죠? 글쎄 말이다. 좌우지간 죄 없다고 나왔으니 죄인은 아닌 기다마. 희식이 삼촌의 얘기를 듣고 보니 영준은 가슴이 좀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암울한 구름이 가슴을 답답하도록 뒤덮고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슴이 가벼워졌다. 삼촌들과 사촌들에게도 이젠 주눅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주는 희식이 삼촌과 밤을 새워가며 얘기의 꽃을 피웠다. 희식이 삼촌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두운 집안 얘기를 삼가고 영준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다. 교복도 사고 멋진 가방도 사고 구두도 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등록금과 책값을 걱정했다. 다행으로 고지되어 온 금액이 놀랄 정도로 싼 편이었다. 희식은 그것을 기꺼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입학할 때 한 번만 신세를 지고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영주는 희식이 마음이 감동하여 그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누나와 영준 자신의 아버지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는가. 유부남이 그냥 주막거리의 뜨내기 여자와 어울렸을 뿐이고 그녀는 기구한 팔자 탓인지 그 사내의 형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런데도 그 뜨내기 계집의 남동생은 이렇게도 사내와 그 식솔들에게 지극한 것이다. 인간은 사악하고 남을 괴롭히는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희식의 삼촌같이 극간데 없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간 개개인을 단위로 해서 말할 수만은 없다. 개인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영주는 이들 인간의 사악한 속성을 향해 강렬한 투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사악한 것은 그 영향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선의적인 속성을 언제 어디서든 잠식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일생은 투쟁의 시간인지도 모른다. 자신과 인간이 사악한 속성에 먹히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영준도 요즘 들어 자신이 왠지 부쩍 성장한 듯한 감을 받곤 한다. 자신이 연약해지고 병약해지면 자신의 존재는 결국 이 사악한 속성에 먹히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듯 했다. 인생은 투쟁이란 말인가. 그는 낙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체득한 이런 생각을 곰곰이 되씹어 보는 것이었다. 희식의 삼촌이나 오해수 여인같이 남을 위해 끝없이 자신을 희생의 계곡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고한 개인의 존재를 전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정치적 집단도 있는 것이다. 영주는 희식이 삼촌에게서 부모님의 거처를 귀띔받아 그들을 뵙기 위해 서울을 떠났다. 이번 길에 영철이도 한 차례 만나볼 심산이었다. 가라앉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찬란히 떠오르지도 않은 채 그들은 그렇게 죽음의 수평선 위에 떠 있었다. 인간이 싸운다는 속성을 가진 존재라면 그것은 개인의 내면의 도살인 사악함이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아울러 이러한 인간의 조건도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이 오히려 더 근원적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사악한 인간의 속성에 저항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무지 안전한 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간 존재의 조건에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영주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고향 도시를 찾아가고 있는 자신은 그래도 그 사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자신은 이제 홀로 설 수 있는가?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의 작은 몸 눕힐 수 있는 방 한 칸 없는 몸이다. 그러나 왠지 가슴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충만하는 것이었다. 오해수 여인에게 얹혀 사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다. 그녀와 결혼하여 일생을 해로하며 살 것도 아닌데 이런 생활을 오래 끌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이었다. 새벽녘의 기차는 외관역에 정차했다. 영주는 기차에서 내렸다. 영철이가 이번에 있는 기도원에 한번 가볼 마음이었다.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강변소읍에는 주둔 외국 군인들 때문에 왠지 이방지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낯선 군사도시를 지나 강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어느새 동쪽 야트막한 산봉우리 위로는 아침 햇살이 치솟고 있었다. 강에는 어느새 얼음이 풀렸고 푸르게 흐르는 강줄기가 완연했다. 새벽 강 안개가 상류에서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형 오셨습니까? 영철이 물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다. 가분수처럼 머리통만 커다랗게 보일 뿐이었다. 어쩐지 영철에게서는 어떤 생명력이라든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이 빠져 달아난 듯 했다. 그래, 많이 치료했나? 야, 이제는 말짱해. 나 언제 여길 나갈 수 있는겨?
원장님이 나락해야 나간다. 더 좀 기다리거라. 어머니가 널 데리러 올 기다. 어머니 운덕해서 매일 밤낮으로 저기 토끼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안 오시네 얘. 좀 더 기다리거라. 영철이 몸에는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고 손발에는 무슨 고체 물질로 묶였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원장은 여태껏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좀 더 두어둘 것을 요구했다. 벌써 삼촌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삼촌이란 희식의 삼촌을 말하는 것이었다. 따라 나서겠다고 울부짖는 영철이를 떼어놓고 짙은 황금색으로 채색되어가는 강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영조는 왠지 자신이 목과 얼굴로 감겨드는 이 강안개가 어쩌면 죽음이라는 이름의 연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철마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영남의 용도인 거대한 분지도시로 굴러들었다. 뭔가 스산한 바람이 도심에서 불어왔다. 자기네 가족이 외풍과 내풍을 맞아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다. 그는 주소를 가지고 부모님이 사시는 데를 찾아갔다. 예상한 대로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다. 직장 잃고 불치병을 얻은 가장이 있는 집이 가야 할 때란 당연히 이런 곳이다. 어머니는 그냥 우시기만 했다. 그러나 그분은 왠지 얼굴에 웃음을 조금씩 내비치면서 아들을 진심으로 반겼다.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어두운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 큰 변화가 있는 듯했다. 어느 사이 그분은 너무나 경건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었다. 그분은 그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어린 동생들인 영구와 영호는 맹모르고 그냥이 왔다고 부산이 들랑거렸다. 1박 2일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영주는 귀경하였다. 서울을 향해 기적을 토하며 달리는 기찻간에서 영주는 자기 가족의 문제를 인간의 조건이라는 넓은 테두리 안에 포용하고자 했다. 물론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연민의 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여 울고불고 하면서 청춘을 불살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희식이 삼촌이 얻어준 방 딸린 가게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맏아들이 떠나던 날 새벽에도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 그녀는 어떤 긍정과 믿음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었다. 기차가 용산역에 닿았을 때에는 어느덧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야간 군용열차는 영준의 단골 기차였다. 무엇보다도 값이 엄청나게 쌌고 군인들과 섞여 앉아 가는 밤으로의 긴 여로는 그에게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궁색하고 지저분한 역전 광장에는 어느덧 민명이 찾아와 있었다. 영주는 다시 한번 희식이 삼촌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김연길 경사를 그리워했던 누나의 마음과 누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김경사의 그 간절함이 무한히 흘러버린 세월의 파도 속에서 메아리가 되어 한 인간을 이렇게도 절절히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믿자. 그는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 몇 명의 넝마주의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이른 새벽에 벌써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대합실 앞을 지나 북쪽으로 늘어서 있는 화물 차량들이 행렬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춰서고는 느린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저기 혹시 김용준이가 아이가? 커다란 망태기를 둘러맨 사내는 조금 잘뚝거렸다. 자세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는 괴상스런 번거지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오갈 데 없는 윤필구였다. 마산 3.15 부정선거 반대데모 때 부상을 입고 형인 땅딸보 윤영구의 판직 공장에 숨어 지내던 필구였다.
아이고 이게 누구고? 필과이가 네가 이게 어쩐 일이고? 왔다며 참 반갑다이. 그래 니는 요사이 어째 사노? 대학에는 안 간 모양이제? 그래 1년 놀았다 아이가. 이번에 물리대에 입학했다. 그래? 나도 네 소문은 늘 알아보긴 했지만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 나도 이번에 합격은 했다. 인자 이 번거지 벗고 대학에 갈 기다. 영주는 무엇보다도 필구를 만난 것이 반가웠다. 그는 조금씩 절뚝거렸다. 영주는 새삼스럽게 젊음이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젊음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자신의 완성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젊음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라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든 빚어내야 하는 것이다. 젊음이 얼음처럼 냉각되어 버렸다면 그 인생은 일생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도 빚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필구가 새삼스럽게 장하게 생각되었다. 넉마주의까지 하면서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워온 것이었다. 넉마주의가 아니라 더한 것을 해서라도 젊음을 애월하지 배움의 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곧바로 자신의 일생을 담을 그릇을 빚어내는 일이었다. 윤 장군은 요사이 뭐 하시냐? 응, 형님은 거지 왕자지. 뭐, 어디 사시지? 여기서 멀지 않아.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래, 인사나 한번 드리지 뭐. 영주는 필구를 따라 나섰다. 필구는 등판에 메고 있던 커다란 넉마통을 벗어서 옆에 따르던 동료에게 주었다. 너희들끼리 아침 일을 나가라고 했다. 아파트 촌이라도 뒤적여서 밤새 쌓인 쓰레기들을 주워올 모양이었다. 그리곤 자기는 영준을 데리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갔다. 그들은 남산의 산자락 우미진 공터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넉마들을 수거하여 분류하고 있었다. 땅은 시유지를 당분간 쓰고 있다고 했다. 야, 이게 누구? 저기 저 이름이 뭐라겠더라? 저기 K고교 학생 아이가? 은영군은 옛날보다 더 똥똥해졌다. 그는 무슨 여유라도 있는 듯 꽤 기분이 좋아 보였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다. 형님요, 이름이 김영준이 아인교. 벌써 이자 뿌리는교. 그래 김영준이라겠지. 내 대갈빨이 좀 봐라. 서울물이 울매나 짠지 대가리가 막 도리대 뿌리 딱하이. 그래 니는 어디 대학에 들어갔노? K고교라 카마 한강이남에서는 최고인데 마 뭐라 카든 법대에 들어가갖고 대학 1학년 때 고시에 합격해야지롤. 법대는 안 들어갔고 그 학교 물리대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 그기다. 마 같은 대학 아이가. 니는 마 빌구하고 해서 대학을 휘어잡아라. 니는 종로통이고 빌구는 안암동이다. 나는 이 주먹 하나로 여기 후암동일 때는 전화통일이다. 인자는 내 앞에서 까부는 놈은 없다 이기야. 야 억부야 저기 거기와 알라들 준 비용으로 쓰는 아령 있지? 그걸 이리 갖고 오거라. 그래 이기 네 대학 합격 선물이다. 이걸 언제든지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운동을 해라. 서울에서 살아갈라카마 아무래도 주먹이 조금은 있어야 된대. 땅딸부는 윤이나 반들거리는 아령 2개를 영준이 코앞에다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꽤나 무게가 나가는 듯 했다.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넉마더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솟구치고 있었다. 꾀제제에게 생긴 할머니들이 어느 틈엔가 물려들어 산더미처럼 높게 쌓인 넉마를 하나하나 분류해 가기 시작했다. 이 바닥에는 말이다. 똥파레이가 얼마나 많은지 주먹이 없으마 굶어 죽기 딱 십상이 되이. 뜯어 묶인다 해도 적당히 뜯어 묶여야지. 미자바리까지 다 안해주마. 나는 뭐 묻고 살락하노. 그때는 대갈통 까부수는 수밖에 더 있나 말이다. 아야 빌구야 여기 그 2만원 갖고 영준이하고 용산역 할매 집에 가갖고 해장국하고 소주 서나병하고 얼큰하게 먹으라. 너거들 대학에 붙었다 카이. 나도 기분이다. 영준은 빌구와 마주 앉아 그야말로 생전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것을 했다. 가난과 사회의 부조리에 배움을 빼앗기지 말자면서 두 젊은이는 건배를 들었다.
이화장 뒤 언덕에 자리 잡은 오여수 여인이 새들어 있는 집의 대문 앞에 선 영주는 왼편으로 올려다 보이는 그녀의 새빵이 떠들썩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오 여인의 하소연하는 듯한 목소리도 들려왔다. 누군가 침략자가 있는 모양이었다. 오 여인이 나가는데도 일종의 화류계라고 할 수 있는데 건달에 따라 붙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 여인은 지금 현재로는 자기의 여자였다. 그녀의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자태는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었다. 오 여인에게는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열리지 않는 문을 발길로 차고 열고 2층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곤 닫힌 문을 열어젖혔다. 필구와 나눈 아침 해장의 소주 기운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있었다. 웬 덩치 큰 사나이가 잇목에 버티고 있었고 오 여인은 반대편에 한 손을 짚은 채 앉아 있었다. 누구시길래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야단입니까? 영주는 상대의 나이가 지긋한 것을 알아보고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천천히 입을 뗐다. 야, 요놈 봐라. 이마에 새똥도 안 벗어진 놈이 남의 기집을 가로채? 영주는 두 눈에 불이 확 당겨짐을 느꼈다. 아하, 내 놈이 누군지를 알아보겠다. 그 돼지 같은 옆에 내의 남편 되는 놈이구나. 이 끈질긴 놈. 이젠 너를 전당으로 보내주마. 그러나 영주는 자신이 함부로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했다. 보아하니 점잖으신 분 같은데 어찌 그렇게 험하게 말을 하십니까? 이 방에는 이마에 새똥도 안 벗어진 남자는 없고 오해수스의 임자는 여기 서 있는 나 위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주는 성큼 방 안으로 몸을 디밀었다. 그는 유도나 태권도 따위를 배운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완력으로 제압당할 것 같지 않았다. 자신의 가슴과 육체는 쇳덩이로 되어 있다고 언제부터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야, 이놈 봐라. 야 임마, 정신 차려. 내 비록 세월이 흘러 몸은 늙었지만 칠성동 기양고 일대를 주름잡던 흑표범이 나다 나야. 더러운 년 얼마나 사내한테 미쳤으면 이런 전에 나는 비레미를 물었어. 개같은 년. 사내의 입질이 오해수 여인에게로 뻗치자 영주는 도저히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가 전력을 다해 사내를 향해 오른 주먹을 날린 것과 오 여인이 고함을 지른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영준 학생,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오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 영준은 안면에 정말 너무나 강력한 타격을 받고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비록 주먹 세계에서 은퇴했으나 6.25 이후 어수선하던 후방지대에서 주먹 왕자로 군림했던 올백 흑표범의 솜씨는 나어린 재수생 김영준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사내의 강력한 발길질이 고꾸라지는 영준의 안면을 향해 또 날았다. 개놈의 새끼, 내가 이 기집을 차지하기 위해 투자한 돈이 얼마며 씹어둘린 놈들이 몇 놈인지 알기나 해? 이 개놈의 새끼야. 나도 이 기집에 미쳐 인생 조진 놈이다. 햇병아리 같은 놈아, 공부 꽤나 잘하고 수제니 뭐니 하더니 그래 대학도 안 가고 남 기집조차 여기까지 왔어? 옛날에도 연님이 뭔가 눈치가 조금은 이상하더라니. 사내가 심한 욕설을 퍼부어도 영주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영주는 다다미방 위에 8팔자로 뻗어버렸다. 그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으나 정신은 없는 듯 했다. 영준 학생, 오 여인이 자지러지게 흐느껴 울며 영준에게로 달려들었다.